그 빅데이터와 인간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저는 그 이제 빅데이터 분야에 한 17년간 종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참 전에 옛날에는 빅데이터라고 개념을 없었지만 어쨌든 관련 분야에서 한 17년간 종사를 해왔고요. 이제 지금은 그 KMS랩이라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할 부분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우화하고 두 번째 우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우화는 이제 양치기 소녀의 우화고요. 두 번째 우화는 이제 인디언에 관련된 우화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양치기 소녀 우화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뭐 늑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진짜 늑대가 왔을 때 그 아무도 이제 양치기 소년을 믿어 주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상황도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큰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제 계속 주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 대중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 양치기 소년 우화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치기 소년 우화의 핵심은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는 마이크 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성이 안 되네 전혀. 그냥 하고 계셨어요. 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에 그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양치기 소년 우화의 핵심은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늑대가 왔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도 저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다 해서 이제 커다란 이제 뭐 폭풍이 몰려오는데 솔직히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하면 또 그 얘기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잖아요. 빅데이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이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여파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정말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첫 번째 우화 부분에서는 네. 약간 울림이 있긴 한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ADM이 이제 진입 인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프로모트를 하기 어렵게 살았고, 그다음에 그 100년 넘은 ADM을 이제 지금도 잘 이끌고 있는데, 제가 2번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IBM 이제 기술 파트너를 하고 있고, 또 이제 IBM 본사에서 이제 기술상을 수여하는 게 있는데, 제가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어서 미국에서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첫 번째 됐었을 때고요. 2번째 이제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그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2017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한 80여 분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크게 이렇게 막 공감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뭐 2년 동안 뭐가 크게 바뀌었나, 뭐 일단 생활을 좀 편리해지고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고 알파고는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혁명적으로 뭔가 바뀐 게 있나,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가 많이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세 가지 공통점인데요. 그 리차드 파인만 그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기는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세 가지 꼭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꼭지점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꼭지점인데, 그 제가 볼 때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기저에는 그 컴퓨팅 파워랑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제 빅데이터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도 이제 그 세 개의 이제 산발이 의자인데, 의자를 받치고 있는 핵심 세 개의 축이 컴퓨팅 파워랑 알고리즘이랑 이제 빅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뭐 리차드 파인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리차드 파인만이 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그 아이 때 이제 아빠한테 이제 교육받은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빠가 이제 그 파인만이 아주 어렸을 때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새를 하나 보고 저 새의 이름은 스페로비파랍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뭐 비파라 뭐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뭐 총농새다. 일본어로는 뭐 가바테 이타키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는 그런 새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애한테 교육한다고 이제 부모가 그런 말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리차드 파이만 아버지가 파이만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저 새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 저 새가 어떤 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새가 어떤 새인지 알려면 저 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도 뭐 저런 말은 안 쓴다, 뭐 회사는 어떻게 쓴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뭔가가 이제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그게 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면 또 다른 말이든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관찰을 해보면 이 혁명의 기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아직 어떤 분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고 외국에서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외국의 유명 기업인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 가면은 이제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름보다는 얘가 뭘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작동 원리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지 변화를 하고 있는지. 대표님 그 마이크를 조금 입에서 멀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하나씩 그 세 가지 꼭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팅 파워인데요. 그 컴퓨팅 파워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알파고 때도 보면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일반적인 CPU나 GPU가 아니고 그 알파고가 이제 작동될 때 연산하는데 좀 특화돼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 텐서플로우 이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TPU라는 거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구글이 사용했습니다. 이거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그래서 지금 CPU에서 이제 GPU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차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있고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를 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그 GPU라는 그 CPU가 연산하지 못하는 능력밖에 그래서 연산할 수 있는 것을 GPU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졌었고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 할 때도 굉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GPU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때 많이 써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컴퓨팅 파워가 이제 CPU에서 GPU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퀀텀 컴퓨팅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컴퓨팅 능력도 엄청난데 이게 과연 퀀텀 컴퓨팅까지 넘어가면 얼마나 큰 변화가 빚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퀀텀 컴퓨팅의 파워를 이용한 게 아니고요. CPU나 GPU나 TPU의 파워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연산 능력이랑 인간을 뛰어넘는 다수계수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축 중에 하나가 그 퀀텀 컴퓨팅이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 무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작년에 미국 방문해서 그 상용 모델이 딱 두 대가 있습니다. IBM2라고 퀀텀 컴퓨터 실물입니다. 자동 모델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방문해서 찍었던 건데 그 이게 이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퀀텀 컴퓨터입니다. 그 50큐비트라고 하는데 그 기존 컴퓨터는 이제 0하고 1이라는 걸 써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퀀텀 컴퓨터는 이제 0하고 1이 아니라 0하고 1 사이에는 이제 점을 찍으면은 뭐 한 점 없이 엄청난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한정에 이제 그런 것들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양자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그래서 기존의 어떤 컴퓨팅의 연산 능력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아까 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화폐를 데이터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직 깨어지지 않았어요. 네트워크가 깨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퀀텀 컴퓨팅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퀀텀 컴퓨팅 해도 절대 안 깨진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영역에서 그 이더리움의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이제 비탈린 부테라는 사람이 작년에 한 9월에 이제 스위스 축프라는 지역이 비트코인의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그 퀀텀 컴퓨팅이 상용화되기 전에 블록체인의 퀀텀 CPU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2020년이나 2021년에 퀀텀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블록체인이 깨지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퀀텀 CPU라는 거를 블록체인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지금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역으로 이 퀀텀 컴퓨팅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용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49큐비트를 개발했고요. 구글이 지금 70큐비트가 넘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큐빗이 넘게 나온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엄청난 그 세 가지 축 중에 컴퓨팅 파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그 알파고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의 문제에 있어서
그 순회 방문 판매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순회 방문 판매원이 그 세 군데 고객사를 방문할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로 보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0군데의 이제 고객을 방문한다는 거죠, 손해 방문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의 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서 이제 1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362만 8,8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한 30개로만 늘려볼게요. 30개로 늘려놓으면 경우의 수라는 게, 조합의 수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3 곱하기 10의 32승이 나와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3 곱하기 100억을 합니다. 100억. 그 100억을 한 숫자에다가 다시 100억을 곱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100억을 곱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0을 더 곱합니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엄청난 숫자인데, 그게 이제 4, 5년 전 얘기예요.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슈퍼컴퓨터 중에 K라고 있습니다. K. 그 일본에서 그때 당시로는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1위 하던, 일본에서 이제 1위 하던 슈퍼컴퓨터인데, 그 한자로는 병이라고 쓰는데, 그 컴퓨터가 이 확률 조합을 계산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실제 해보진 않았는데 그 컴퓨터로 연산을, 확률 조합 구하는 연산을 하면 8.7년이 걸려요. 이게 몇 승이라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숫자. 컴퓨팅 파워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1분에 뭐가 나오고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순식간에 뭐가 나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컴퓨팅 파워로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4, 5년 전이니까 지금 슈퍼컴퓨터로 하면 훨씬 빨라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에, 하루에, 한 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알파고라는 건 바둑에 이제 19열, 19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합 숫자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게 이제 10에 170승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수가 10에 80승이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이. 이 확률 조합의 어떤 계산 연식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TPU를 써도 알파고가 이거를 19-19열에서 끝까지 갔겠습니까? 못 갑니다. 몇십 년이 걸리고 못 가죠. 그러면 이거 중간에서 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해서, 딥러닝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알고리즘은, 기존에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알고리즘 뭐가 차이가 나냐? 기존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증가하면 쭉 퍼포먼스가 증가하다가 멈춥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증가해도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개입을 해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바꿔야 돼요. 근데 딥러닝은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퍼포먼스나 예측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고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오늘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게 한 페이지당 1시간씩 이런 거라서 도저히 숙소를 해서 온 거긴 한데, 그 데이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타바이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020년에 44 제타바이트까지 간다, 뭐 이런 IDC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타바이트는 1 제타바이트는 이제 1024 엑사바이트고요. 1024 엑사바이트는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우리가 1기가 2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1조 기가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거를 이제 엄청난 데이터다. 빅데이터 기준으로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병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 1000명의 유전체를 테스트를 해서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예측 프로그램이 정확할까요? 아니면은 100만 명을 대상으로 그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예측 프로그램이 정확할까요? 당연히 100만 명 같은 알고리즘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성이라는 거는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알고리즘 체계고요. 그러면 그건 또 뭘 대신 얘기하냐?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진 정부나 기업이 미래를 지배합니다. 그냥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비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빅데이터 속성인데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어서 사이즈라든지 벨로시티라든지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입니다. 이제 수집, 정제, 전달 이제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는 거는 무슨 몇 제터바이트 이상이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는 존재하고 처리할 수가 없었던 양의 데이터를 강화된 컴퓨터 능력과 알고리즘이 처리를 하게 되면서 그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인간이 전혀 인식할 수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통찰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진검다리라고 하는데 이 A 데이터와 B 데이터, C 데이터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빅데이터 상에서 보면은 아주 미미한 연관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통찰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찰이 올라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 산업 체계도 파괴할 정도의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업자나 기업한테, 국가한테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꼭 이제 제 나름대로는 단순화시켜서 정해본 건데요. 정리한 건데 과거에도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데이터가 많았는데 과거의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분절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중심이 아니라 회계 시스템이나 공장 자동화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데이터라는 게 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부속으로서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는 차이가 큽니다. 현재는 빅데이터 시대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주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주입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있고 모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플리케이션은 보조적으로 붙어서 작동을 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의 효과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면은 이 회계 시스템 데이터랑 그룹웨어랑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가 들어가서 무슨 연결 작업, API 관련해서 연결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유튜브 가능하게 됐다는 거고요.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구글 최고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데이터를 주고 인계치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사용자가 증가하고 데이터 수신량이 증가하니까 검색 엔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지금 어떤 업체가 구글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퍼포먼스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가장 좋은 SNS 서비스는 별표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인계치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인계치 이상 확보하면서 이제 플랫폼화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도 결국 데이터 확보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도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만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가장 먼저 인계치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시장 변두리에서 독점적 지위로 구상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든지 혹시 주변에서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지 좀 고민해보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협력을 해서 이제 그렇게는 우리나라는 조금 데이터 이제 접근이 많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빅데이터화 안 된 그런 데이터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기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우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잘 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온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핀테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사물 인터넷,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 이제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추동 인공지능의 빅데이터가 없으면 가동이 가능하고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사물 인터넷 수백억 개, 수십억 개의 사물 인터넷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센서들에서 제공되는 그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이제 사물 인터넷이 제대로 가동됩니다. 금융 쪽에 이제 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에 기록된 거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 외에도 계속적인 지각 변동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블록체인도 있고 또 다른 뭐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그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다,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되면 세계 새로운 이제 지각 변동이나 폭발이 계속 발생하는 정의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걸 추동하는 이제 밑에 밑바탕이 뭔지 움직이는 무엇이 얘네들을 추동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보면 이제 데이터의 알고리즘에 컴퓨팅 파워가 결합돼서 이제 전 산업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인공지능의 이제 기한인데 인공지능은 저는 앨런 튜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3명만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런데 딱 3명만 내라고 하면 저는 이제 3명은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앨런 튜링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알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군의 해독 불가능한 자원 체계를 깨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와 비슷한 이제 체계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인공지능 부분 판별법 튜링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걸 합니다. 그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람이 그 컴퓨터랑 이제 사람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문이 있으면 이제 뭐 커튼 같은 게 쳐져 있겠죠.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이 저 양쪽에 있는 그 컴퓨터랑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 컴퓨터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판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뭐 2014년에 어떤 기업이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믿지를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 아무리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얘기하는지 이제 컴퓨터가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그 부분 차이가 이제 없어지는 시기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하는 게 컨버세이셔널 이제 AI라고 해서 대화체로 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제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중에 듀플렉스라고 있습니다. 뭐 식당 예약하고 할 때 얘가 대신 전화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신 전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어느 정도냐면은 비유창성 언어를 활용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 같아요. 거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자기 기본이 자기한테 시킨 사람이 뭐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스테이크가 뭐 지금 최근에 인기 있다는데 뭐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나요? 뭐 어떤 식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앨런 튜링이 얘기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지능.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더 빠르게 내가 학습하면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상태가 아니라 얘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존 메카시도 1956년에 마테머스 대학 회의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학문적 업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마린 미스키는 이제 3, 4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알파고의 이제 신경망 기술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1960년대 이제 마린 미스키가 스날이라는 신경망 시뮬레이터에서 발전한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문적 부분들이 축적이 돼 있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AI 윈터라고 해서 그 70년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70년대에서 80년대 걸쳐 있다고 보는데요. AI의 겨울이 온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근데 그래서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이런 데 일본 정부에서도 굉장히 인공지능에 엄청난 자금을 많이 투여를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지금 기술로는 100년 뒤나 가능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실패가 된 거를 그 시기를 이제 AI 윈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AI 윈터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아 이게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그 나중에 블록체인이 있을 텐데 그 소프트웨어 쪽에 제가 27년간 종사했기 때문에 기본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면은 현실화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에 쓰이는 대표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RSA 암호 알고리즘은 70년대에 개발된 거고요. 그 다음에 머클트리라는 알고리즘은 1980년대 이거 다 블록체인에 쓰입니다. 그 블록체인 기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해시 알고리즘 SH256은 90년대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다른 사람이 개발 안 했지? 그거를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블록들을 연속시켜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블록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그 개념으로만 존재했지 이걸 이런 비효율적인 거를 누가 이제 누구도 배출화시킬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개인 그룹이 비트코인이라는 텍서 논문을 이제 올립니다. 올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개념으로만 존재했던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가동시킵니다. 비트코인 인센티브로 해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컴퓨팅 자원을 활용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걸 가동시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가동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운됐다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다운된 거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는 끝이죠. 용어라니까 아직도 거래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수많은 해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침범하려고 해도 그 알고리즘 자체가 지금 현재 컴퓨팅 파워나 그런 수준으로는 동시에 그 엄청난 데이터를 이제 순식간에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고요. 그 어떤 부분이 제일 핵심이냐면 그 이 책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에. 근데 이걸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복사라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디지털 사회처럼 복사가 쉬운 데서 이제 복사되지 않는 화폐 개념의 체계를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사나 복제가 가장 쉬운 그런 시스템 체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띄운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나 뭐 해외 쪽도 가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투기성이 너무 많죠. 그 하루에 막 7, 80만 원 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전혀 전문가이지 않으신 분이 물론 이제 그분들도 와서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신 거 보면 아직도 이제 좀 거품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동 모델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이 블록체인이 의미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화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문법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문법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문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고방식의 문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요즘 젊은 세대의 문법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는 소프트웨어 문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법이라는 거는 아까도 2차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지만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합치면 우리는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문법은 단순히 코딩하고 소프트웨어 만드는 저작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버들이죠, 그죠?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버랑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택시랑 차이가 뭐냐면, 이제 우버는 택시 산업을 파기를 합니다. 해외에 대부분 보면 우버 들어가는 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택시 업체들이 반대하는 우버로 있었는데 택시 산업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숙박업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라는 업체는 호텔 산업을 파괴할까요? 파괴하지 않아요. 파괴합니다. 그 뭐 힐튼 그룹이라든지 100년 넘은 호텔들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이제 콘텐츠 업체인데 콘텐츠 업체를 파괴할까요? 파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이제 그 컨퍼런스를 매년 여는데 LA에서 그 최근에는 이제 콘텐츠를 많이 강조합니다. 매출의 70%인 140억 달러를 콘텐츠에 계속 때려붓고 있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기술 쪽 기업으로 굉장히 포지셔닝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문법으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내서 다른 쪽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쪽 사람들을 계속 다 끌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플랫폼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니까 그 다음에는 콘텐츠 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택시 업계를 파괴하나요? 파괴하지 않습니다. 협업하고 상생하는 거죠. 지금 약간 문제가 되지만 카카오 택시가 택시 업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4차 산업 혁명으로 좀 많이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구조라는 거죠. 현재.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버를 만든 사람이 그 운송업체에 종사하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분도 광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웹 디자인 업체, 디자인 스쿨 출신 사람들이 합쳐서 만들었고요. 숙박업에 전혀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문법으로 혁신을 일으킨 거죠. 물론 사회로 허용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겠지만 넷플릭스의 대표이사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매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비디오 대업체를 해서 블록버스터라든지 이제 그런 미국의 대형 이제 비디오 대업체를 망가뜨린 다음에 본인 사업도 망가뜨리면서 스트리밍으로 다시 전환을 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쪽이 자동차 생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 페이팔 소프트웨어 기업 출신이고 페이팔 하기 전에도 짐메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본 분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다 해먹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4차 산업혁명의 밑에서 추동하는 힘이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문법이 소프트웨어 문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산업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문법으로 기존 체계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수십 년 아니면 그 이상 유지되어오던 산업 체계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는데 총 운영 자산이 5조 달러입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총 GNP가 2조 달러보다 훨씬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회사입니다. 세계 1위고요. 그래서 이 블랙락이 이제 한 3년 전에 한 거죠. 3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 스타펀드 매니저를 조기로 해고하고 인공지능한테 순수하게 펀드를 받겠습니다. 물론 5조 달러를 다 맡긴 건 아니고 에퀴리 펀드 300억 달러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 수익이 어땠냐? 비슷했어요.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블랙락한테는 좋은 거죠. 스타펀드 매니저한테는 엄청난 돈을 줘야 됩니다. 휴가도 줘야 되고 밤에는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밤새도록 일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휴가 줄 필요도 없고 보너스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스타펀드 매니저보다 약간 낫다는 거죠.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이터 포인트가 되어있어요. 스타펀드 매니저는 기껏해야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밖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회계 자료라든지.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럼 각종 회계 자료를 다 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이렇게 오픈된 데이터를 통해서 도로에 보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차량이 훨씬 더 많이 들락거린다.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 포인트를 다 가져가요. 그래서 결산이 나오기 전에도 이게 작년이나 지난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걸로 봐서는 실적이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 돈을 넣는다 하는 게 인공지능 방식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데이터의 한 가지 포인트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람의 펀드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골드만삭스의 켄쇼라는 아주 유명한 거에서 2000년대에 벌써 600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2명 수십 명을 하고 있고, 이 켄쇼가 지금 다른 영역까지 확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법이 주도하는 사회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뭐 작다든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 조금 이제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제 작년에 IT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숫자는 워낙 JP모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전체 직원 수 대비 IT 인력 비중 5%를 상회할 거로 이제 하겠다.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JP모건 체이스는 4,700만 디지털 고객이 매일 5조 달러의 결제를 처리하는데 작년 7월 한 달에만 15개 디지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 직원이 25만 명인데 그 중에서 20%는 5만 명이 순수 IT 기업. 그러면서 이제 IT 인력들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업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퍼센티지를 보면 얘네들은 순전히 소프트웨어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간다든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테크크런치에 갔는데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벤처 회사죠. 근데 거기에 이제 JP모건의 CFO 오셨어요. 2인자인데 남미분인데, 근데 그분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고 IT도 아니시고. 근데 그분이 와서 연설을 하시고 제가 밖에 나갔다가 한 1시간 반 뒤에 들어왔는데 복도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핵심 인재들을 끌어올리고 엄청나게 바쁘신 분, 25만 명을 이끄는 수장 중에 한 분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업 성패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디아 우화인데요. 솔직히 이 부분들은 빅데이터 시대의 다크 사이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인디안 이 부분은 뭐냐면, 인디안들 같은 경우는 들판을 막 달리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가끔씩 멈추어 섭니다. 인디안 전통인데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오는 것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아직 못 따라왔다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효율이나 이제 성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최우선시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좋은데 이제 가면서 뒤처지는 사람들 기다려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뒤처집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사회 자원 우선적으로 배분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저희 쪽에 협력사가 있어요. 협력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기술 협력을 하는 협력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한 50여 개가 모였는데 외국인은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술 혁신 성장이라는 아미 아펠바움이라는 분이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아미 아펠바움인데 기술 혁신 성장 겸 이제 이름이 뭐냐면 최고 과학자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누구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최고의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노키아도 스마트폰 폭풍에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래서 넷츠 험블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거기에 세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스라엘 기업들이 있었는데 계속 넷츠 험블, 우리가 잘난 척 하지 말고
지금 더 잘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큰 스톰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한 5년 정도 자기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문법이 기존 산업을 해체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소망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키아 쪽의 그 표천 잡지에서 노키아 이제 그 실은 잡지입니다. 표지에 2007년 11월 포브스 커브인데 당시는 아이폰이 출시된 지 몇 달 안 된 시점입니다. 이때는 그때 노키아도 물론이고 그 당시에는 언론도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노키아가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노키아 사진이 있고 여기 보면 나오죠. Can anyone catch the cell phone king? 셀폰의 왕을 누가 따라잡겠느냐. 지금 보면 우습죠. 아이폰이 나온 지 몇 개월 뒤에 커버로 실렸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변화, 이거는 이 아미 아플바움이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사례라는 건데 엄청난 지금 이거보다 훨씬 큰 스마트폰보다 이제 큰 스톰이 나오고 있다. 이 분노의 포도 있습니다. 그 존 스타인백이 쓴 건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감명받은 건데 이 두꺼운데 1,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게 뭐냐면은 1930년대 이제 신기술이 농업에 적용이 되면서 일반 농민들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부분들을 치열하게 이제 작품으로 정리한 겁니다. 묘사한 건데 제가 이게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농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이제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일반인 시민들의 삶이 이제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렸는데 이 4차 산업이 오면 어떤 부분 걱정하지 마라. 일자리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1차, 2차, 3차 혁명의 시대를 지나면서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다. 새로운 일자리는 항상 나온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1차 쪽은 전기기관이고 2차는 전기고 3차는 정보통신혁명이고 4차는 이제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이제 혁명인데 1차 혁명 때도 이제 1810년에 역직기, 방직기가 발명됐지만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석유 산업에 발전하는데 3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보면은 뭐 그 시기나 그 시기나 똑같아도 35년이면 한 세대죠. 한 세대가 보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지 전혀 다른 어떤 체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결국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을 찾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뭐 그냥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는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인간의 노동력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는데 사회적 인센티브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해야 사람하고 인공지능이나 혁신 기술이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빅데이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차별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페이스북 잘 알고 있죠.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코공 박사가 2014년 처음 개발한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페이스북 앱이 페이스북 유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7만 명, 설문조사 27만 명을 수집을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페이스북의 공식 정책상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코공 박사는 이 27만 명의 친구들 프로파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밝혀진 걸로는 이게 4천만 명이다, 5천만 명이다. 지금은 8천만 명으로 밝혀진 거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업체가 그 코공 박사한테 돈 지불 하고 이거를 트럼프 캠프의 선거 캠프의 전략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이건 우리 한국에 많이 보도 안 된 거라고. 그 스코브스키라는 젊은 데이터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트럼프 캠프의 데이터 총 책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 사람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제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 이런 식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고 보니까 이 팀이 이제 계속 그 똑같은 거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코브스키가 이제 선거 6개월 전에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또 협력하고 돈 주고 산 이 데이터를 접촉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주는 민주당 지지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하는 주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데 플로리다라든지 이렇게 주가 있으면 뭐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불법적인 데이터의 사용이 선거에서 힘의 균형을 이끌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못 활용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차별을 강화하는데 그런 소시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죠. 이거는 그 주커버그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국 의회 친구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왜 이분이 아직도 잡혀가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3월 15일에 총기 사고가 발생했죠. 49명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페북으로 생중계를 했죠. 이분이. 근데 저는 이제 페북으로 생중계 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이런 이제 극단주의자가 집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북 통해서. 이제 페북뿐만 아니라 딴 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알고리즘이 페북에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 자기가 많이 보는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좋아요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극단주의적 뉴스나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좋아요 라이크를 계속 누르면 이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거를 계속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더 독한 데이터. 왜냐면은 이 사람을 계속 잡고 있어야 광고 수익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계속 그쪽으로만 하면은 그쪽 관련 정보가 자기가 찾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페이스북에 막 광고를 뜨고 그러잖아요. 그 알고리즘의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회 체계를 발전시키고 효율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미 그런 사회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 부분인데요. 빨리 빼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알고리즘이라고 하시는 왜 블랙박스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기사를 보고 라이크를 누르는 데 따라서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했지만 더 깊은 알고리즘은 다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얘기했고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그래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SNS, 대부분 SNS나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건 중세 시대 사제인데요. 그 중세 시대 때는 사제만 이제 읽고 쓸 수 있었다. 이런 시기가 있었죠. 저도 종교를 기독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일부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가 이제 이거는 신의 뜻이다,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답변하기 어렵거나 본인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드물게 속이려는 경우에 이거는 신의 뜻이다. 이런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도 비슷한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답변하기 어렵거나 담당자가 설명할 수 없거나 이제 반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알고리즘이 하는 거다. 지금까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증명받은 신뢰성 있는 알고리즘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리도 없고 이제 변경할 이유도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낮다고 소외되거나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항의할 대상이 있었거든요. 정부에 찾아가거나 1인 시위를 하거나 피켓 시위를 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시대에는 이게 실체가 없어요. 이제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제 존재 자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 담당자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이제 세 개 부분이 인위적이냐, 투명하지 않느냐, 규제를 받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이 전 부분인데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인위적인 규정을 적용하거나 투명하지 않게 알고리즘을 구성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큰 문제가 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이제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지금도 요즘에 되게 작동을 하는데요.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VIP 고객들은 더 빨리 연결해요. 민간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연결을 해야 같은 경우도. 하지만 이제 아무런 이익이 안 되면 월급이 조금 낮은 그런 고객들은 아주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굉장히 불공평. 어떻게 보면 뭐 알고리즘이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응급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도 굉장히 불공평한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이코노미 수업이랑 비즈니스 수업이. 근데 뭐 예를 들어 미국 갈 때 이제 이코노미가 우선 이제 200만 원 한다면 뭐 저기 돈을 더 많이 600만 원에서 비즈니스 수업 한다. 400만 원 차이인데 이제 그 400만 원의 차이가 그 뭐 식사가 잘 나오고 훨씬 넓은 자리 아닌 것까지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응급 상황이 있을 때 비즈니스 업계 탄 사람들이 먼저 내려야 한다는 그건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400만 원 때문에 우리 목숨을 건 거야. 근데 알고리즘을 그냥 냅두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사회가. 그냥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미국의 범죄 프로그램 중에 프레드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게 2013년에 펜실베니아 지역의 한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작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지금은 인공지능까지 많이 강의가 돼서 그 범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순찰 지시 알고리즘인데 제가 그 IBM 쪽에 가서도 봤는데 IBM 마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테스트는 아주 오픈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 도시를 이제 상대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순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찰을 하는 건데 빅데이터를 끌어모으는 거죠. 빅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그 어느 지역을 순찰하라고 경찰한테 시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자기 빅데이터를 알고리즘이 분석해 보니까 오늘 오전에는 A 지구의 3-지구를 이제 집중 순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레드폴도 비슷한데 이제 프레드폴을 써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데를 순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은 끌어당길 수 있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 범죄 이력이라든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관련 영화도 있었죠. 톰 크루즈 주연한 영화도 있었는데 범죄 예측 관련해서 2054년에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하는데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의 약점이 알고리즘의 약점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지역을 순찰하겠다는 데 대해서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는 지금 이쪽에 그다음 몇 시간 후에는 여기를 가라. 이제 사람이 수족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수족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과 병행해서 서로 도우면서 퍼포먼스를 늘리는 생각했던 그런 방식의 일처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알고리즘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현상의 전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고의 대부분은 휴먼 에러잖아요.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손을 가급적 제거하려고 해서 이제 자동차 운전을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죽인 적이 한두 번 있었죠. 뭐 언론에 엄청나게 돼서 일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는 지금 완전하지 않더라도 결단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돼 하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죽여도 됐지만 사람이 운전하다가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저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신뢰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프레드폴이라는 범죄 부분의 알고리즘의 뭐가 문제냐면 특정 지역을 순찰하도록 저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거 순찰을 해라 알고리즘이 시킵니다. 그럼 경찰이 그냥 그대로 지시에 복종해서 그 지역을 순찰을 하면 경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부당으로 건넌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방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이제 경범죄도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순찰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범죄율은 자동으로 순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증가해요.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어떻게 하냐면 범죄율이 증가하니까 다시 순찰을 들어가요.
그럼 그 지역은 범죄가 만연한 지역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슬럼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몰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다시 그 지역을 더 순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죠. 분명히 알고리즘의 논리적 모순인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감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데이터의 개념이 중요하다. 사회적 데이터라는 거는 물론 뭐 붙이면 되지만 어디서 딴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단어 자체는 사회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최대치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빅데이터가 되려면 자기가 만들어서만 빅데이터를 할 수 있거든요. 사회에서 모든 데이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가나 기업들 혹은 국가까지 이것들은 자기들 거라고 자신들의 돈을 이용해서 그리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력으로 확보했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빅데이터의 사회적 책임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접근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문법에서 핵심이 빅데이터인데 그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할 경우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적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큰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큰 혜택을 받는데 나는 규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겠다 하면 무책임한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좀 귀찮습니다. 그래도 이제 필요성이 있던 어떤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점검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도 이제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들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고리즘 공개 청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 평가를 받는데 갑자기 자기는 6등급이래요. 근데 지금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출을 갑자기 많이 갖고 할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점점 고도화되면 몇 개 포인트가 아니라 몇백 개 포인트가 아니라 수백만 개 포인트가 담당자도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6등급인지 알고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혹시 거기에 차별화적인 그 포인트 요소가 숨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민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개는 알고리즘이 플랫폼화 되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서 또 다른 기업이 따라오거나 하기는 어떻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다들 봤지만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이제 주요 부분들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류 부분이 버킷입니다. 이게 그 당신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거랑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을까는 굉장히 다른 버킷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쪽에서 버킷이라는 거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사람 분류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 그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서 봤지만 어떤 이제 굉장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범죄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쪽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했냐 이걸로 해야지. 왜냐면은 그 지역에 산다고 꼭 범죄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차별하고 넘어가고 엄청난 차별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버킷에 담을 때도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수억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람 태그를 받게 하는데 그 얼마 전은 아니고 조금 되긴 했지만 흑인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사람으로 안 하고 동물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고릴라 뭐 태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억 명의 사람 테스트해서 했는데도 부정확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버킷에 이제 한번 잘못 담으면 이제 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담당자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인간, 그
데이터와 효율, 생산성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효율 구파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한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효율이나 생산성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효율이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법원의 판결 제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크게 이제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은 죄가 있는 사람을 증거 구족으로 풀어주는 게 무고한 사람을 투옥하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틀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틀은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데이터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공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는 상당 기간 동안 SF에 불과하고요. 아무런 공감 능력이 없고 효율이 있는 사람, 효율이 없는 사람, 기존에 부합하는 사람, 부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제 6 곱하기 이제 10의 구성 밑에 유전자 정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동료 사자를 물고 있는 사자하고 있습니다. 사자입니다. 이 눈에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얘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데이터와 효율을 하자,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해도 좋지만 데이터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유화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거랑 조금 이제 상반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본질을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냐. 이제 그런 본질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는 최대한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데이터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사회적 통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보를 모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정부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법률 정보도 판결 정보도 대법원이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번호랑 이제 그런 번호가 있어서 피해가 난다고 하는데 그걸 비식별화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푸는 순간 본인들이 이제 권력이 많이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접근은 최대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쪽에서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바꾼다든지 활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가는 건 좀 결코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오픈을 해서 그 중간에서 어떤 문제나 발생하는 것들은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데이터와 인간인데 인간 개념지도 발표한 건데 아마 여기 대학원생들은 혹시 이제 배우기도 했을 겁니다. 2000년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인간 개념지도를 완성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의 문장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크레이크 벤터라고 해서 민간인입니다. 이 벤처 기업의 이제 사장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인간 개념지도 발표하는데 같이 썼냐면 인간 개념지도는 이제 생물학 역사상 이제 30억 달러의 돈을 들였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이제 투입이 돼서 개발한 가장 큰 역사상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크레이거 벤터라는 사람이 그 8년 차에 나와서 자기는 2년 만에 이걸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문에도 난리가 났었어요. 미쳤다. 근데 역전을 합니다. 국립보건원 부분은 이 벤처 기업을 셀레나라는 벤처 기업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그 샷건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설명을 많이 드릴 수는 없는데 그 핵심적인 방법으로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결국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리 이 사람이 민간인인데 지금 같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인공세포도 만들었습니다. 인공세포를 만들었는데
2016년에 이제 사이언스에 이제 발표된 인공세포입니다. 근데 이 인공세포를 만들 때 이거 1, 2, 3, 4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외에 이제 유전자 정보는 생명 유지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 자기가 평생을 못 배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이 부분만 있으면 인공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실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해도 이것만 합쳐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나 학계에서 정말 이거 생명 유지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유전자를 결합을 시켜야 생명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런 필요가 없다. 현재 단계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원리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생명 유지에 별 필요 없는 데이터, 쓰레기 데이터, 가비지 데이터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데이터 중요도를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절대적이라거나 변경 불가능한 거라고 받아들일 경우에 이 외국은 보통 사회적 약자나 편견에 노출된 사람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낮고 효율이 높고 이제 범죄자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때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면서 가야 돼요. 끝입니다. 마지막에는 2014년 플로리다의 힐즈버리 카운티에 있는데 학대로 걔들 9명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창밖으로 애를 떨어져서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 있었는데 비영리 단체 커드가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이제 모범이 아니라 모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결과 아동 학대의 공통된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 동거라든지 중독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릴 적에 수영 가족에서 성장 부모라든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을 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영 가족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수영 가족에서 태어나면 잠재적인 범죄자 모델이 되는 거죠. 이 모형이 있다면. 그럼 이 모델은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냐? 부모들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로 기능하도록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은 모델인데 착한 모형으로 변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보면은 이제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이 모델로만 작동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징조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인간 사회에 엄청난 효율을 줄 수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도 있고, 케냐와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있고, 장시간 노동, 수면 장애 등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선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사회적 자원을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과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